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슈강원 정호성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유출 등으로 한때 영화를 누렸던 지역 상권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쇠퇴는 지역 경제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지역 소멸이란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슈강원 특별기획 지역 소멸 강원에서 답을 찾다. 오늘 이 시간은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인데요. 먼저 석병진 강원 자영업 소상공인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박승환 원주 청년 소상공인협회 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복원 춘천시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영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현실적인 걱정과 우려 그리고 그럼에도 희망과 기대를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연구위원님, 지역 상권과 인구 구조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역 상권 형성이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역 내 인구의 총량은 상권 전체 매출의 규모를 결정하고 인구의 연령과 가구 형태, 소득 수준 등 어떤 업종이 들어서고 살아남을지 상권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의 주력 연령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권의 주력 업종과 소비 트렌드가 달라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령층 중심의 상권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의료가 주요 수요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약국, 건강식품점, 노인복지시설 등의 활성화가 높고요. 그리고 1, 2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주요 구매 단위가 소량입니다. 네. 그렇지만 밤 시간대의 상권 활성화도는 매우 떨어집니다. 반면에 영유아와 아동 중심의 상권에서는 자녀의 교육과 가족 단위의 소비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학원과 키즈카페, 소아과, 프랜차이즈 식당, 대형 반찬 가게 등이 활성화됩니다. 상권이 활성화되면 인구 유출을 막기도 하고요.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예. 반면에 지역 상권이 쇠퇴하면 주민들은 생필품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문화와 외식 소비는 결국에 인근 도시나 수도권으로 원정을 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결국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지자체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고 생활의 인프라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역 상권 형성은 단순한 자영업자들이 매출 증대 문제를 넘어서 지방 도시의 정주 인프라를 유지하고 청년 유출을 막는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역 상권 회복이 또 지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김 의원님은 후평시장 상인회장이셨잖아요. 전국도 최연소 상인회장이었고 야시장 개설 등의 변화를 이끌었는데 상인에서 시의원으로 경험이나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춘천의 시장 상권 특징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후평시장 상인회장으로 활동할 때는 시장 하나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야시장을 개설하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며 현장에서 상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뛰었습니다. 네. 시의원이 된 후에는 한 시장이 아닌 춘천 전체 상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춘천시 상권은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강원권 중심 도시이자 관광 도시라는 특성이 결합된 곳입니다. 네. 여기에 춘천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행사와 야시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풍물시장의 춘풍야장은 먹거리와 공연, 체험을 결합한 야간 관광 콘텐츠, 상권 활성화를 추진 중이고 후평시장의 야시장은 인근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거지 연계형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각종 야시장이 또 지역 경제 보탬이 되고 있겠죠? 예, 많은 관광객들하고 예. 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활성화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석 회장님께서는 강원 자영업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상호 도지사 만나서 여러 정책 제안하셨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을 강조하셨는지요? 저희가 10여 년 넘게 자영업 소상공인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예. 필요한 게 강원도청 내의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위원회 자체 컨트롤 박스가 없습니다. 그동안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상호 도정이 들어오면서 특별한 강원도 말씀도 했었고 네. 5급 3특의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더 우리 의견을 모아서 함의를 담아서 네. 우상호 후보님한테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이제는 좀 실질적인 걸 하나 기구를 만들어 달라.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함의를 담을 수 있는 네. 그 틀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저희가 신경 쓴 부분이 강원 상권진흥원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권진흥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 우리 여기 선임연구원 계시지만 저희가 그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으러 갈 때 그 쿠폰 받듯이 아침에 경제진흥원이 원주에인데 가서 보면 아침 새벽같이 가서 그 예약을 하고 2, 3일 뒤에 그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절차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 경제진흥원이 그 형태를 그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넘어갔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24만 명이라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그 상권진흥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특별한 강원도에 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것이 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상권진흥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역화폐, 지역산업권 등등을 만들어서 이미 성공 사례가 있고 네. 우리 강원도도 18개 시군이라는 데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강원도 예산에 맞춰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만들어서 경제진흥원에 집중된 그 어떤 업무 과중도 줄이고 실질적인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에 일단 주안점을 주겠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부분을 그 우상호 지사께 저희가 제안드렸고 검토해 본다는 말씀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영업 소상공인위원회, 네, 네. 자영업 소상공인 상권진흥원. 네, 그렇습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낭만사를 이끄는 문화기획자시고 원주 청년 소상공인협회장인데 취임한 지 이제 한 7달 지나셨네요. 협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어떤 활동 주력하셨고 혼자 기업을 이끌 때하고 또 지역 청년 상인 전체를 이끌 때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지?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는 우리 협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과 세대, 직업이라는 특징으로 저희가 모였는데 우리가 왜 함께 모였어야 하는가 그런 것부터 좀 고민을 시작했고요. 네.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또 무엇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다듬어 봤습니다. 보통 소상공인 하면은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외식업을 떠올리곤 하는데 박 회장님처럼 문화기획이나 교육, 강의 같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도 요즘 늘고 있는 것 같네요. 외식업에 비해서 이색 콘텐츠 기반 창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좀 안착하기가 유독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뭐 장벽이랄까요? 어떤 점을 어렵게 느끼시는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첫 번째는 당연히 시장의 크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식업 같은 경우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문화기획이나 뭐 이색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타겟팅된 매니아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0몇만 원대의 뮤지컬을 자기 돈 주고 보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한 100명 중에 한 2명, 네. 3명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파이가 서울에서는 산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산업화되기에는 너무 작은 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떤 문화적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 콘텐츠 어떤 기획들을 복지로서 해결을 해줍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저렴한 가격이나 무료 로 이것들이 지역에서 풀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인의 내 사업으로 갖고 오기에는 또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한 10만 원 하는 그 뮤지컬 티켓을 네. 원주에서 한 원주 시민들에게 15,000원에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횡성에서는 무료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원주에서 꽤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원주보다 횡성이 더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완전히 반대인 거죠. 원주보다 서울이 또 서울보다 어떻게 보면 브로드웨이나 이런 대형 쇼가 있는 곳들이 티켓값이 더 비싼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인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현장에서는 좀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석 회장님, 고금리,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폐업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이 공인중개사 또 본업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네. 폐업장을 자주 목격하셨을 텐데 폐업 상인들의 현실적인 고충은 어떤 거고 그분들이 뭐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이랄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를 이제 반추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향인데요.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 하나가
내가 이 업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이번 달 2026년 예를 들어서 거꾸로 올라가서 우리가 1월 달에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러면 2026년 2월 달에 플러스가 될 것이냐? 그러면 그 안에 다른 변수가 발생해서 내가 이자도 내고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성, 이런 것이 기대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일단 소상공인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폐업할 때 그분이 첫 번째 그 고민, 정서적으로 오는 그 충격이고, 두 번째가 네.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 때 받았던 경영 안전 자금, 기타 등등의 자금이 있습니다. 이걸 폐업을 하려면 이 자금들을 다 갚아야지 폐업이 가능하다는 그래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8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당시에서 그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어서 직접 지원금이든 지원금을 줘서 코로나19를 넘을 수 있게끔 네.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대출이라는 것을 직접 지원금이 아닌 대출이라는 걸 줘서 그 기간을 넘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완전히 마이너스 그 상황을 계속 그 넘어가게 했는데, 그 기간이 1년 해서 우리가 언제 기한이 지날지 모르는 지금 5년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년 12월 달에 아마 그때 받은 채무에 대한 것들이 연장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그거는 좀 유예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국가가 그 자영업 사장님들한테 그 당시에 특별한 그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적 손실을 주었으니 그거에 맞는 국가가 이제는 좀 그 채무를 떠안아서 채무 탕감이든 예. 이런 걸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채무 탕감이거나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은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또 말씀을 할 것입니다. 역차별이다, 도덕적 그 뭐 해이다 등등 네.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유로 국가의 이익과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 당시에 그거를 희생을 감내한 상황이었다면 네. 과연 그 말을 도덕적 해이나 이런 말로써 그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로서의 살아가는 연대 의식의 그런 관념적이나 공감적 측면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검토해봐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술을 토대로 지역 마트들에게 디지털 AI 주권을 주겠다라는 것을 좀 모티브로 시작된 아이템입니다. 이제 주로 유통사 대형마트라고 한다면 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 솔루션들을 직접 구축하고 지역에서 쓸 수가 있지만, 지방의 이런 작은 마트들이나 이런 좀 소형 점포들은 그렇게 몇십억, 몇백억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런 AI 기술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내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대형 이커머스 공룡들로부터 우리 마트, 우리 지역에서의 상권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디지털 AI 주권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한번 회원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때의 문제점이나 우려사항들이 현장에서 뭐가 있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뭐 대형 마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택배 시스템이나 이제 아까 적용해 놓은 이제 한국 표준 분류 체계인 칸 분류 체계도 지금 적용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계속 가다듬어지고 있어서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지역마트 AI 온라인 전환 솔루션을 운영 개발하고 있는 팀원들입니다. 자체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온라인 주문 채널을 이제 포스 직연동을 통해서 복잡한 과정 없이 도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품 관리, 그리고 배송 주문 관리, 고객 데이터 관리와 같은 전반적인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가까운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마트 입장에서는 수수료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절감을 할 수 있고 전반적인 운영 자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더 완성도 AI 기술은 계속 발전을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대응을 해가면서 현재 보면 마트들, 그러니까 매장들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개의 상품들 중에 판매되는 거는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그 상품들의 이름이나 스펙,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체계도 제각각인데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LLM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제 알카라인이라고 검색을 해도 건전지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제 지역 상인분들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 부분에 새로운 기능들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되면서 조금 사용성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서는 온라인 전환이 조금 진입 장벽이 많이 높은 것으로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자 앱과 웹에 대한 향후 보완과 이제 추가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추고 소비자와 이제 마트 지역 상인들 간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마트들이 상품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AI로 전환할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기업은 이제 막대한 자본으로 인프라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AI를 더 활용함으로써 지역 마트들하고 점점 더 격차를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마트들은 대안으로 플랫폼에 입점해서 이제 높은 수수료를 내는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수료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는 밀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지역마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 지역마트들은 좀 많은 비용을 냈어야 했는데요. 이런 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쇼핑몰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다 보니 오프라인 고객뿐만 아니라 온라인 고객들도 유입을 시키면서 자동적으로 홍보까지 할 수 있는, 실제로 관리자들의 이제 피드백을 들어보면 어떤 작은 마트들이 다른 플랫폼 수수료에 비해 이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고객까지 유입시킴으로써 좀 매출도 확대되고 온라인 객단가도 늘어난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이제 그래서 대학생 때에도 이제 마감 할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 마트의 그런 매거진 서비스라든지, 그렇게 소상공인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이런 판로 개척이나 자활을 좀 돕고 싶다라는 프로젝트를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트로부터의 주문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다라는 피드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지방에서는 동네 마트를 주문할 때 전화, 문자로 수기 주문을 해야 돼요. 마치 배달 앱이 없었던 이전의 시대처럼 5주문, 5배송, 재배달, 나 그거 시킨 적 없다, 나 이거 배달 안 왔다, 그리고 또 마트랑 전화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그 다음엔 이제 마트로 저희가 찾아가게 된 거죠. 지방의 마트의 위치를 보자면 단순히 유통장사로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용 창출의 효과도 굉장히 엄청나요. 지방 마트 하나만 하더라도 30명 이상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후방 산업이라고 해서 그 마트에 물건을 대는 유통사 또는 배달하는 중개원,
그 마트로부터 주문을 하는 뭐 식자재 상, 소매인 이런 문제까지 했을 때 지방에서의 전후방 사업 연계성을 보게 된다면 마트가 꽤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이커머스 유통 공룡들은 차츰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창출 극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대형 이커머스들이 과연 지방에서 채용, 뭐 고용 또는 전후방 산업에 대한 책임을 과연 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지방에 있는 거점형 이 마트들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경제 고용 창출 효과를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던 와중에 저희는 정말 많은 실증, 시행착오를 거쳤고, 지금은 실제로도 고객들의 재주문율이 76% 이상 나올 정도로 지역에서의 주문하는 주민들까지도 만족한다는 사례가 수치로도 증명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런 지역 마트에서 온라인 주문이 불가능했던 지역이었음에도 이런 주문이 가능하게끔 돕는 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같은 이런 인프라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더 늘어난다면 이런 지방 소멸도 차츰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자영업자가 한 2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 데이터상을 수치로 받은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받았는데 24만 명이라고 24만 명. 네, 금년 3월에 26년 3월에 받았습니다. 네. 강원도 인구가 150만 명이니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3인들이 하는 네. 걸 보면 150만 중에 우리 유권자가 이 자영업 사장님들이 근 60만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지금은 다시 한번 복귀할 시점이 됐고 이제는 우리가 그걸 시정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 또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연구위원님, 강원도 상권 기획자 양성을 통한 쇠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하셨어요. 상권 기획자가 어떤 거고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강원도형 상권 기획자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권 기획자는 어떤 소비층을 상권으로 유입시킬지에 대한 전략적 목적을 설립하고 타겟을 정해서 해당 상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로컬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고요. 적재적소에 이 로컬 브랜드를 배치하고 상인과 임대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상권의 장기적인 자생력을 확보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강원도 전역의 상권은 사실상 소매업조차 유지되지 않는 읍면동 단위의 상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들이 획일적으로 도시 재생과 시설 현대화 모델 정책에만 몰입되어 있어서 이것만 지속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답답한 현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중고차를 예로 들었을 때 네. 중고차의 허우대만 바꾼다고 해서 그 엔진의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얘를 클래식카로 전향을 해서 클래식한 목적을 가지고 이 차를 판매하면 고가의 판매 차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떠나서 강원도의 그리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외지인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어떤 목적형 상권으로 만든다면은 네. 좀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과 지역 상권 쇠퇴,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권 기획자를 통해서 상권 부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미국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상권 기획자가 함께 버려진 창고에 화랑, 아티스트 스튜디오, 독립서점 등 문화적인 테마 시설을 핵심적으로 배치를 해서 유동인구를 유입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미국 최초로 노면 전차를 도입해서 자동차가 없는 도로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이 보행 상권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네. 또한 낙후된 주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방치된 공터와 주차장에 전기와 수도 인프라를 공급하고 그곳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푸드트럭을
만들어서 네. 이제 파크를 조성하면서 쇠퇴하던 주거지 골목 상권을 특유의 미식 문화 거리로 전향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취해서 지금은 수백만 명이 찾아가는 굉장히 힙한 성지가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전에 성수동은 수제화 거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장 부지였죠. 근데 이 공간을 팝업 스토어와 문화복지 공간으로 기획하면서 단순히 상점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팝업 상권으로 육성하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권 활성을 위해서 상권 기획자가 만들어낸 그렇죠. 작품들일까요? 네. 소비 인구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소비 형태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점도 지역 상권 쇠퇴를 부추겼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지역 상권의 경쟁자는 거대 공영 플랫폼 기업인 것 같습니다. 석 회장님, 일단 시켜나 땡겨요. 이 지역 자체 배달앱이 있는데요. 네.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일단 시켜 땡겨는 실패한 프로그램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네. 그럼 100% 단언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우리가 2020년 10월 달에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는데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도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배달 앱 서비스를 배민, 요기를 쓰면서 나가는 가맹점비, 수수료비를 아껴주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진행한 거는 인정하나. 네. 그 당시에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이 일단 시켜라는 배달앱 서비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심어서 고객들을 오게끔 만드는 절차가 상당히 지연했고 고객들이 일반 시민들께서 어렵다. 이게 뭐냐? 이런 약간 좀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그걸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 소요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4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일단 시켜 이거를 만들어서 18개 시군 자체에서는 도와 함께 홍보 역할을 해서 해줬지만 실제 우리가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부터도 그 당시에는 이것이 크게 활용이 없었다. 매출 건수가 프로세스에 보면 강원도에서 추산해서 저희들의 확보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100건이 안 됐습니다. 매출 우리가 주문 건수가. 그러면 이 작품은 왜 시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같은 실제 필요한 자영업 사장님들의 의견에 기초해서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기초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기초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정관료들의 소위 말하면 편의적 사고 행정에 기인했다 볼 수 있고 근데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차라리 그러면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유익한 게 무엇일까? 직접 지원금을 차라리 배민에 들어가는 건 배민 쪽 우리 지자체 강원도가 배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달에 98,000원, 9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거를 차라리 80% 정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출도 더 많이 뛰었을 거고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께서 어느 정도 좀 더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요즘 각 지자체가 주력해서 홍보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먹개비나 땡겨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개비 땡겨요. 이거는 아류에 속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온 측면에서는 많은 시민들께서는 강원도에서 만들거나 지자체에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실됐다. 그래서 효용이 이미 상실해서 이제는 그걸 소멸을 하고 새로운 프로세스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영안정자금이나 이자 지원, 보증 지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소비 촉진 행사 이런 지자체 지역 상권 챙기기 정책이 단계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1,500억 원을 우리가 강원도에서 예정해서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500억이라는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할 겁니다. 규모가. 사업비가 이제 대출 지원 이자 명목으로 해서 도비 시군부에서 100억이라는 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완전히 해서 처음에 근거 맥락을 똑바로 하려면 차라리 대출 지원을 우리가 4.몇%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안전히 그러면 도에서 시군에서 다
그 대출 이자율을 다 100%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네. 그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자를 지금 낼 수 있는 여력 구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대출을 받아왔고 그것이 지금 연장되는 시점이 2020년 12월 달에 만기가 되는데 이것도 연장을 시켜주되 대신 국가가 좀 우리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대출 이자 지원을 좀 그 2% 지원한다, 뭐 대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네. 말고 다 그냥 100% 이자를 4.5%든 4.8%든 좀 지원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다. 고용 창출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 좀 있는 사람들을 안 망하게 좀 그 망하더라도 올해 아니고 내년 후에 망하게 하는 그게 더 실질적이지 않나. 예. 괜히 그 가시적으로 뭔가 내가 해냈다 하는 이런 그 도민들과 시군민들한테 너무 막연한 기대를 줘서 그러지 말고 있는 고용을 유지해서 살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실제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그러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느낄 수 있으려면 대출 이자 지원 같은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알겠습니다. 박 회장님, 현재 원주 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절박한 애로사항 어떤 것들이 있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뭐 지역 사회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굉장히 이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 도와시가 이 소상공인 그리고 또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이 문제를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깊게 한번 파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누군가가 할 때 특히 소상공인들 내가 어떤 게 지금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힘들고 네. 어떤 게 필요하지라는 것들을 도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을 사실 종합하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넓고 깊게 이것들을 잘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기획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또 현장에서 스케치하면서 마주해가면서 키워가는 네. 것 이렇게 좀 장기적인 과정, 일들이 병행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런 흐름이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때는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그 문제를 진짜 진심으로 한번 파보자. 이게 당장 4년,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한번 진지하게 이걸 연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들을 차근차근 마련해 가보자라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어려운 뭐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협의회 차원에서 들으시고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기존의 전통 상권이나 이 뭐 중년 소상공인들의 오랜 노하우를 비교했을 때 도내 청년 소상공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뭐 감각적인 마케팅이나 트렌디한 시도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전통시장을 가면 젊은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네.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많아서 좀 여쭤보면은 2대나 3대째로 넘어오고 있는 좀 집단적인 타이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은 사실 기존에 있던 본인 부모님의 업장, 할아버지의 업장에 들어가더라도 젊은 분들이 들어가면 또 다른 분위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장 기성세대에 비해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정보력과 또 SNS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한 트렌드를 네. 좀 반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은 강원도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트렌디함이고 힙함인 것 같아요. 이런 것만으로도 강원도 소상공인들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트렌디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인구가 많은 시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다채로운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그런데 이 읍면 단위에서는 상권 부족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해결하는 주민들이 많단 말이죠. 도심의 상권 부활 정책, 또 읍면 단위의 상권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읍면 단위의 상권은 도시나 방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원주와 같은 도시나 시가지 상권과는 굉장히 다른 네.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가 많고 그리고 상업적 밀도가 높기 때문에 좀 걱정이 없어요, 사실상. 예. 그러나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가 심해지고 또 생활 필수 기능이 축소되는 특징이 뚜렷한 곳들입니다.
따라서 읍면 단위의 상권 정책은 단순한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서 주민의 편의를 높여주는 특수 목적의 어떤 네. 형태의 상권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 외에도 생활인구나 관광객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의 상권도 읍면동 단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상권 기획을 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들이 적합하고요. 네. 반면에 거주민의 편의가 목적이라면은 기존의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돌봄과 복지가 결합한 시설을 집중하는, 그리고 면소재 중심의 콤팩트형 행정과 상권이 복합되는 형태의 상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 인구를 늘리고 싶고 또 관광객을 늘리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라면 시군의 상권 관리 기구를 만들어서 읍면의 상권 기획자를 파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을 기획하고 또 로컬의 브랜딩을 만들고 그리고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핵심 점포를 육성하는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전략을 구사하고 또 이 과정 중에 상권 기획자에게 정권의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또 권한을 부여를 해서 예산을 5년 이상의 단위로 투입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져간다면 그 지역 소형의 지역에서도 이런 생활인구와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 타겟팅을 설정해야 되겠네요. 그럼 지역별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역 상권의 여러 요소 가운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두고 하나의 생활 상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얼마 전에 의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제안하셨는데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잇는 상권 단위의 활성화의 핵심은 행사가 아니라 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장별로 개별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를 지원해주는 위주여서 행사가 끝나면은 방문객들이 줄고 매출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과 인근 상점과 골목 상권을 하나의 생활 상권으로 묶어야 하는 운영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고요. 지금의 전통시장은 어르신들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은 창업하고 아이를 둔 가족은 문화와 체험을 즐기며 어르신들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지속 가능한 상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점까지 같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인회와 상점가와 함께 참여하는 상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마케팅, 온라인 홍보, 통합 할인 행사, 춘천사랑 상품권, 페이백 프로모션 등을 함께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상권은 행정이 계속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행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끝나도 상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반복해서 찾는 생활 상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회장님께 질문드리죠. 이 원주 청년 소상공인협회가 가장 강조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킹으로 보이는데 자본도 경험도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 서로 뭉치고 협업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는 물론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매출을 증대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가치가 혼자 무너지지 않게 혼자 냅두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도 첫째, 둘째 뭔가 코로나라는 굉장한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금방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좀 안일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조금만 쉬었다 가자라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협회 또 여러 대표님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배달 음식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었는데 배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메뉴를 반조리 형태나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시고 그때 캠핑장이 또 열풍이었죠. 그래서 캠핑장 납품처를 뚫어가지고 거래를 새롭게 하시거나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결국 그 안에서도 다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팬데믹 안에서도.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고요. 저희 원주 청년 소상공인 협회 같은 경우가 같은 업종이라고 무조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좀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문화를 좀 지향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되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희망을 네트워킹을 하면서 같이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정말 단순하게 서로 팔아주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성을 확대하고 그 안에서 같이 좀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저희 같은 협회나 좀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가는 게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석 회장님, AI 데이터 센터 유치와 청정에너지 기업 유치, 관광산업 고도화 이런 것 같이 강원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여러 사업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강원도로 유입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진 정책들인데 산업 성과가 지역 상권과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우리 강원도의 그 AI 데이터 센터를 동해안 쪽에 만들면서 100조 정도 네.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투자 규모가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는 크나큰 영광이고 그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 유치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생태계하고 지역 상권화의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연구 인력 개발 같은 경우 일정 부분이 발생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건설업과 그 수반되는 식당업 뭐 이런 거 같은 것은 효과를 보고 호황이 될 수 있겠지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그 기간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간 2, 3년의 특수한 업종이죠. 그 안에서 숙박업과 음식업 외 일부 한정된 업체 빼고는 나머지 우리 18개 시군 중에 동해안권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의미를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다른 평가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네. 고용 창출이 된다고 했을 때 고용 창출은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해서 어느 인력이 들어올 것인 그건 아직도 미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앵커님한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히 어떤 답변을 이렇게 데이터 센터는 저희가 공부를 해봤을 때 그냥 그 외곽 보안 업체는 생기겠죠. 한 500만 남짓을 그 관리도 하고 기술 업체들은 있겠지만 이 안에 연구인력이 들어갈까? 연구인력 들어간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고용 창출과 이런 것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반면에 증명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 그건 좀 회의적이다 말씀드리고 정치나 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일을 할 때 그 수요자인 도민들의 그 성향을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게 첫 번째 진행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희연 춘천시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이 되셨는데 지역 소멸 대응이나 춘천시 생활 여건 고민 이어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논의와 더불어서 어떤 것에 좀 중심을 잡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신지요? 앞으로도 정책을 분야별로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지역 경제 생태계를 연결해 주는 것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 농민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어야 지역 먹거리가 살아나고 지역 먹거리가 살아나야 또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활력을 찾습니다. 네. 여기에 문화와 관광이 더해질 때 지역 경제는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께 오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쇠퇴 상권을 활성화하고 또 이와 연결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기관별, 단계별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목적형 상권으로 탈바꿈하게끔 아주 큰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체질 개선이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강원도청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고요. 네. 지금까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 브랜드 육성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로컬의 어떤 상권을 만드는 거는 로컬 브랜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 기관이 돼서 지역의 특수성을 아주 잘 아는 로컬 인재를 육성을 네. 하고 그리고 현장 밀착형 교육으로서 도시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핵심 점포를 육성하는 방법론, 그리고 거리를 브랜딩하는 것, 그리고 부동산 전략 등 현장 노하우를 전수하는 어떤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육성된 인재를 가지고 이제 직접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나 아니면은 시군의 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이 있어요. 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 예산들을 활용을 해서 시군별로 상권 기획자를 임명하고 실제 현장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어떤 책임자로 이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시군 공무원과 읍면 단위의 상인회와 함께 핵시 점포를 기획하고
또 테마를 선정하고 또 공실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거리를 브랜딩하는 오래되면서도 긴 네. 어떤 호흡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봐야 되겠네요.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상 진행되어야지만 이게 안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권기획자가 지역에 정착해서 마을 상권 활성화 정책을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좀 매년 상권기획자가 진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네. 그리고 10년 이상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들이 지역과 맞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검토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정량적으로는 상권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점포들의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검토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어떤 평가를 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네. 함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시군에서는 상권기획자 정책 사업이 종료되면 이 상권관리 전문 법인을 설립을 해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 새로 만든 리브랜딩한 상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네요. 아무래도 전문가 육성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어요. 지역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네 분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얘기 오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진 강원자영업 소상공인협의회 회장, 박승환 원주 청년 소상공인협회 회장, 김복원 춘천시 의원, 백영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자생력은 저절로 회복이 되겠죠.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위축된 상권이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을 수호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정책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오늘 네 분과 함께하면서 느껴봤습니다. 여기 슈강원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지역 소멸 강원에서 답을 찾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